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및 재난의학센터의 신희준입니다. 지난 챕터 1에서는 현대 대테러리즘의 위협과 그에 대한 의료 대응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챕터 2, 테러리즘의 역사를 통해 왜 이런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테러리즘이 어떻게 진화해 왔고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목차입니다. 먼저 테러리즘의 정의와 본질을 명확히 하고 그 기원을 찾아 고대 및 중세의 시카리와 애사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혁명과 아나키즘으로 대표되는 근대 테러리즘을 거쳐 라포포트의 4개의 물결 이론을 중심으로 신좌파, 종교 테러리즘, 그리고 9.11과 ISIS에 이르는 현대 테러리즘의 복잡한 양상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테러리즘이 우리 사회와 의학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미래의 위협과 과제를 짚어보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테러리즘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와 본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테러리즘이라는 용어 자체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가 주도하는 폭력, 즉 국가 테러리즘이 그 시초였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19세기 행동에 의한 선전이라는 구호 아래 현재 우리가 아는 형태의 테러리즘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포의 전략적 사용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표적 암살과 같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극심한 심리적 공포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비대칭적 전술인 것입니다. 이러한 테러리즘은 역사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고대 시카리와 아사신의 암살에서부터 근대 프랑스 혁명과 아나키즘을 거쳐 현대의 4개 물결 이론, 그리고 미래에 들어온 AI 테러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은 변하지만 특정 이념과 신념 체계에 기반한다는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념적 동기를 이해하고 극단주의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러리즘의 가장 오래된 원형 중 하나로 우리는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시카리를 꼽습니다. 단검을 숨긴 자들이라는 의미처럼 이들은 로마에 저항하고 유대 독립이라는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매우 현대적이었습니다. 시장이나 종교행사 같은 공공장소에서 곳곳에 숨긴 단검으로 로마에 협력하는 유대인, 즉 특정 목표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군중 속으로 사라져 즉시 탈출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암살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적 공포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시카리는 현대 테러리즘의 원형으로 간주됩니다. 이들의 활동은 결국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지막 항전지였던 마사다 요새에서 그들의 이제 집단 자살은 이들의 저항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중세로 오면 아사신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11세기 말 하산 알 사바에 의해 창립된 니자리 이스마일리 시아파 분파입니다. 암살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될 정도로 어쌔신이죠. 라는 단어의 어원이 될 정도로 이들은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핵심 전술 역시 정치적 암살이었습니다. 셀주크 왕조나 십자군 지도자 등 적대 세력의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예측 불가능한 암살을 자행하여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이었습니다. 1192년 십자군 왕국의 콘라드 몬페라토 암살은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치적인 목적, 상징적인 공격,
심리적인 공포, 비대칭 전략. 이 모든 특성은 아사신 오더를 현대 테러리즘의 또 다른 중요한 원형으로 규정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와 중세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카리와 아사신, 이 두 집단은 시대는 다르지만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로 명확한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단순한 살인이 아닌 상징적 공격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셋째는 심리적 공포 유발, 그 자체가 전략적 목적이었습니다. 넷째는 거대 권력에 맞선 비대칭적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현대 테러리즘에도 그대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테러리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을 갖는 현상이며 단순한 폭력이 아닌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공포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비대칭적 특성 때문에 사후 대응만큼이나 예방적 접근이 중요함을 역사는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근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테러리즘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순간 바로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 정치입니다. 1793년 로베스피에르가 이끈 자코벡 정권은 혁명의 적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대규모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1만 7천 명이 처형되고 수십만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1794년에 프레리알 22일 법은 피고인의 재판권과 변호권마저 폐지하며 처형을 가속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테러리즘, 스테이트 테러리즘의 시초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주도하여 대규모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테러리즘이라는 용어의 시작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테러리즘은 국가의 손을 떠나 다시 개인과 집단의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바로 아나키즘 운동입니다. 이들은 행동에 의한 선전, propaganda by the deed 라는 구호 아래 폭력적 행동 자체가 현 체제를 전복시키는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1867년 노벨에 의한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은 이들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파괴 수단을 쥐어주었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 암살, 미국 대통령 가필드 암살, 파리 카페 폭탄 테러 등 이들의 활동은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훗날 데이비드 라포포트가 현대 테러리즘의 첫 번째 물결이라고 명명한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1898년 로마에서 국제 반 아나키스트 회의를 열어 국제 공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나키즘과 거의 동시대에 또 다른 강력한 동기, 바로 민족주의가 테러리즘과 결합합니다. 그 초기 사례가 19세기 후반 아일랜드 독립을 목표로 한 페니언 운동입니다. 이들은 아일랜드 공화주의 형제단 IRB와 그리고 미국 지부인 클랜, 나게이를 중심으로 1881년부터 영국 본토를 겨냥한 다이너마이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런던의 정부 건물, 언론사 등에 폭탄 테러를 감행하여 영국 정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페니언 운동은 그 IRA와 같은 후대 민족주의 테러 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분리주의 테러리즘의 선구자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는 현대 테러리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틀이 바로 데이빗 라포포트 교수의 4개의 물결 이론입니다. 라포포트는 현대 테러리즘을 약 40년 주기의 4가지 거대한 물결로 구분했습니다. 제1물결은 방금 본 1880년대의 아나키스트 물결입니다. 제2의 물결은 1920년대부터 시작된 반식민주의 물결로 IRA나 알제리 FLN처럼 민족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려는 투쟁이었습니다.
제3의 물결은 1960년대 신좌파 물결입니다.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를 내세운 독일의 적군파 RAF,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4의 물결은 1979년 이란 혁명과 아프간 침공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종교 물결입니다. 알카에다와 아이시스가 대표적이죠. 흥미롭게도 라퍼포트는 이 종교 물결이 2025년경 사그라들고 새로운 물결이 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변곡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퍼포트의 제3물결 신좌파 테러리즘의 대표 주자, 바로 독일의 적군파 RAF입니다. 바더 마이너프 갱으로도 알려진 이들은 1970년대 베트남 전쟁과 소독사회의 보수화에 반발하며 결성되었습니다. 이념은 명확히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였죠. 이들의 활동은 1977년 독일의 가을에 절정에 달합니다. 소독산업연맹 회장 한스 마르틴 슐라이어를 납치 살해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PFLP라고 합니다. 인민전선과 연계하여 루프트한자 여객기를 납치하는 등 소독사회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여객기 납치 사건은 독일 특수부대 GSG-9의 진압작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들은 소독 정부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에 RAF가 있었다면 이탈리아에는 붉은 여단 브리게이트 로제라고 불리는데요. 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1970년대 활동한 좌익 극단주의 조직으로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혁명과 나토 탈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1970년대 이탈리아는 이들로 인해 나베 시대, 아니디 피엄보라고 불릴 정도로 암울했습니다. 붉은 여단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78년 이탈리아의 전 총리이자 기독교 민주당 당수였던 알도 모로를 납치하여 살해한 일입니다. 이들은 동료 조직원 석방을 요구하며 모로 총리를 55일간 감금했고 정부가 협상을 거부하자 결국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탈리아 정계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몰고 왔으며 신좌파 테러리즘의 잔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4물결 종교적 테러리즘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서막을 연 것이 1990년대 등장한 알카이다입니다. 1979년 이란 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이슬람 극단주의가 태동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알카에다는 성전, 지하드라고 합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을 전유하여 자신들의 극단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전 세계에서 추종자를 결집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최고 지도자로 한 이 분산된 네트워크 조직은 1998년 이 대사관 폭탄 테러, 2000년 USS 구축함 공격을 거쳐 슬라이드의 터키 이스라엘 대공격, 호사모스 호흡기는 실제와 다릅니다. 마침내 2001년 9.11 테러라는 인류 역사의 전례 없는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을 통한 강력한 이념적 강성, 미디어를 활용한 선전 전략 등 기존 테러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날입니다. 19명의 테러리스트가 4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펜타곤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3,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테러가 아닌 국제 테러리즘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환점이었던 이유에 대한 첫 번째로는 테러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문제임을 각인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방어적 보안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드러냈습니다. 셋째로는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정보 공유, 합동훈련, 금융 제재 등 강력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촉발했습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전 세계의 안보 패러다임이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 알카에다의 뒤를 이어 제4의 물결의 정점에 선 조직이 바로 ISIS, 즉 이슬람 국가입니다.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에서 이슬람 국가가 공식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ISIS는 2014년 공식 창립을 선언하고 기존의 테러 조직과 확연히 다른 전략을 구사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영토 지배 전략입니다. 이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광대한 영토를 실제로 점령하고 국가를 참칭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셜미디어 선전의 극대화입니다. 잔혹한 처형 영상을 유튜브 등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 유포하고 이를 통해 공포를 확산시키며 온라인으로 조직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자폭 테러, 암살 등 극단적인 폭력과 소셜미디어를 결합하여 알카에다 이후 가장 위협적이고 네트워크화된 국제 테러 조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현대 테러리즘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론 울프와 사이버 테러입니다. 론 울프 테러리즘은 특정 조직의 지위 없이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자생적으로 저지르는 테러입니다. 이들은 조직적 특성이 약하고 개인적 동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예측 불가능성이 극도로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규모임에도 미디어 효과를 통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킵니다. 사이버 테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차원의 위협입니다. 물리적 테러와 사이버 테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해킹을 통한 국가 기반 시설 공격이나 익명성을 무기로 한 선전 및 자금 모집 등 기술 발전에 따라 그 수단이 계속 혁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테러들을 겪으면서 전 세계의 안전 및 보안 조치는 비약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제적 정보 공유의 강화입니다. 테러리스트의 금융 흐름을 쫓는 금융 제재, 국가 간 합동 훈련 등이 일상화되었죠. 또한 사이버 보안 역시 국제 공조의 핵심 영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법률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감시, 검색, 개인 데이터 수집이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보와 자유의 균형이라는 영원한 숙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보안 조치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민주적 감독 하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경을 서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9.11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테러리즘 전략이 수립되었고 UNODC 같은 기구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국제공조의 역사는 1898년 로마의 반아나키스트 국제회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에는 인터폴을 통한 정보 교환,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연동, 그리고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 금융 제재가 핵심적인 협력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의 국제적 모니터링, 그리고 드론이나 AI 같은 신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제어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러가 남기는 상처는 단순히 인명과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를 심어 불신을 조장하죠. 또한 스페인의 ETA 사례처럼 오랜 테러는 한 사회의 문화적 인식과 가치관 자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기처럼 국가 권력을 비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9.11처럼 역설적으로 국제 협력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적절한 안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국제 협력은 필수입니다. 셋째로 테러의 장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공동체의 노력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러의 근간이 되는 극단주의 이념에 맞서 대안적인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의료 분야는 이러한 테러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테러 상황에서의 의학적 대응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현장에서의 응급의료 대응입니다. 즉각적인 구조, 사망 위험군을 가려내는 트리아지, 신속한 치료, 그리고 응급실의 혼잡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장기 의료 관리입니다. 테러 현장의 특성상 감염병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장기적인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챕터 1에서 배운 보스턴 마라톤 테러 이후 미국이 응급의료 시스템의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압니다. 또한 파리의 바타클랑 테러 이후에 생존자들의 PTSD와 같은 심리적 증상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료 대응의 패러다임은 사후 대응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테러리즘의 역사를 통해 몇 가지 핵심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술 발전과 테러 전술은 함께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아나키스트, 항공기가 9.11, 인터넷이 아이시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둘째로는 억압과 저항의 악순환이 존재합니다. 로마의 억압이 시카리를, 프랑코 독재가 ETA를 낳았습니다. 셋째로 이념의 역할입니다. 아사신부터 아이시스까지 강력한 이념은 이들에게 물질적 약점을 보완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넷째로 국제 협력의 필요성입니다. 19세기 아나키스트 대응부터 9.11 이후까지 테러는 항상 국제 공조를 요구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러리스트라는 용어의 상대성입니다. 스스로를 자유투사로 칭하듯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행위자의 동기와 맥락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비판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위협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단초를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테러, 즉 AI를 활용한 자율살상 무기, 탐지와 방어가 어려운 드론 테러,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을 악용한 생화학 무기 등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우리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기술 발전에 발맞춘 법적, 제도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둘째는 테러리스트가 악용할 기술적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모든 것은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므로 정보 공유나 법 집행 등 더욱 강력한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테러리즘의 역사를 고대부터 미래까지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캔버스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분들께서는 캔버스에 자유토론에 이렇게 Q&A 질의응답을 넣었으니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또는 또 코멘트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대와 현대 테러리즘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라포포트의 4개의 물결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미래에 어떤 위협이 가장 우려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발표는 여기에 제시된 다양한 학술 자료와 보고서를 참고하였고요. 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발간한 대테러 의학 문헌을 근거로 하여서 작성되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참고 문헌 목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